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산뜻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허재무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나오게 된 박종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아니, 네. 뭔가 멘트를 더 하실 줄 알고. 그래요? 네. 제가 오늘 처음이니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정훈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침에도 방송하고 오셨는데 피곤하진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진짜요? 오늘 뭐 제가 숟가락을 조금 얹어서 한번 좀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 저희 아침엔 투자 나오시는 분들께서 저도 이제 방송을 쭉 보니까 와, 저는 이렇게 또 강렬한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실 줄을 몰랐어요. 출연자분들이? 출연자분들이. 오. 근데 너무 전 재밌게 제가 빠져가지고 계속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예. 최고가 누구였어요? 최고가 감히 여쭤보세요. 저 이혁진 차장님. 제가 사회생활 잘하거든요. 현명하십니다. 예, 사회생활 잘합니다, 제가.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네. 박정훈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예. 박정훈 팀장님께서 근데 이 사회생활 멘트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기다려주고 계세요. 네. 아침엔 투자 통해서 월요일 또 한 주간의 전략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아침엔 투자 월요일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모셔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차장입니다. 예. 어떠세요? 기분 좋으시죠, 일단? 예,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저뿐 아니라 목부터 금까지 저도 보는데 방송의 어떤 재미나 콘텐츠가 좀 도와지는 것 같아서 저 뭐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예.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아침 방송, 네. 제가 이제 뭐 미국 증시에 관련된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리는데, 네. 이 시간대는 보통 우리 또 전투개미 분들께서 아, 정말 진심인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예, 그럼요. 투자에 정말 네. 진심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저도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예, 오늘 뭐 제가 잠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왜 팀장님이 이제 나오셨냐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지난주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허재무 앵커가 이제 개인적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후반에 돌아올 예정이니까. 맞습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안 좋은 일은 아니고 좋은 일로 잠깐 아주, 부주중에. 맞아요. 예. 아주 좋은 일로 잠깐 자리를 비운 자리를 이제 박정훈 팀장님 채워주시는데 예. 계속 함께해 주시는 거죠 다음 주까지. 좋습니다. 저는 뭐 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좋아요. 예, 네. 오늘 뭐 비타민 먹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혁진 차장님과 그럼 시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VVIP 컨설턴트 담당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뭐 워낙에 많은 좋은 자료 가지고 분석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양지수가 빠지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강한 시장은 올라갈 때도 티가 나지만 네. 떨어질 때도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남들 대비해서 좀 적게 빠진다든가 네. 선방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보면은 좀 그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 중 그래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무엇이 변곡점이냐? 우리 증시는 12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미국보다 죄송합니다. 미국보다 덜 빠지네. 네, 우리가 2024년도에 미국이 올라도 안 오르고 빠지면 더 빠지고 이렇게 24년 내내 우리가 어려운 증시를 좀 지났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증시의 상반기는 미국보다 견조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연말에는 조바방 이렇게 하면서 특정 섹터에 대해서 이외에는 큰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조바방 아시죠? 팀장님도. 조선, 바이오, 방산. 네, 맞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잘하거든요. 예. 임기현 의원님 예. 대치동 가셔서 강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예. 방금 정말 아실까? 이랬는데 이혁진 사장님 유튜브 조바방. 그냥 척하면 척이죠. 예, 눈빛만 봐도 압니다. 역시. 예, 그래서 실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는 우리 업종 특정에서가 아니라 지수 전반이 온기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제 저희 본업은 컨설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에도 조금씩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1월의 증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예단과 그리고 중계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1월에 결산이 나면 24년의 연간에 대해서도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까라는 거를 조금 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저희 차장님께서 가져오신 자료를 좀 보니까 뭐 희망과 객관 사이, 균형감 찾기, 뭐 이러한 제목이 네. 이렇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안정에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뭐 정치적인 부분이 약간의 좀 불확실성, 물론 네.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지금
뭐 트럼프 2기가 또 출범이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좀 볼 것 같고. 네. 그리고 국내 시장을 조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정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금의 상승세에서 여전히 뭐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네. 뭐 상황이 있는데 예. 뭐 이런 증시나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뭐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제가 좀 주목하는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네 가지 주체,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 그죠? 기업의 이제 스스로 보여줘야 되는 것들, 모멘텀이나 실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수급. 결론적으로 많이 팔면 빠지는 것이고요. 많이 사면 오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 예, 정부가 어떤 정책 또는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안정감을 갖고 가는가. 실제 24년도에서 제일 불안했던 증시가 한국, 동시에 프랑스였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정치가 불안정했던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했었죠. 자, 마지막이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미국과 한은을 통으로 봐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25년에는 미국 연준과 한국의 이제 한은은 네. 조금 분리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25년의 통화 정책은 좀 복잡해질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증시가 선방을 할 것 같은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장표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주제는 희망과 객관의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2024년도 9월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심리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이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맞다트리다라는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투자자분들이 나랑 같이 호흡하는 느낌을 받으셨고 제 이야기가 좀 더 귀에 잘 들리셨을 거예요. 네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원래 좀 많은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컨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도 바탕으로 객관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지나가고요. 제가 마켓 리뷰를 할 때 컨셉은 세 가지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지연되고 있고요, 안정이요. 두 번째 증시 우려보다 좋은 상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기대보다 못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객관이 차이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글자 수는 이렇게 일부러 맞추신 거죠? 앞으로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제가 쇼미더머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인과 그리고 글자 라인. 수를 예. 그리고 매사 리포트에서 항상 예. 은유적인 시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전무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약간 일종의 뭐 저도 하긴 합니다만 예, 예. 말장난만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나름의 문화 보급을 위해서 어. 예, 한켠에서 아주 음지에서 예,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나중에 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예. 네, 먼저 이제 저는 항상 정치에 대해서 네. 약간 불편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음. 저는 주식을 위해서는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정치 불안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트리거는 계엄이었었죠. 예, 계엄이었었고 트리거가 됐었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여당이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면 오히려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한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할 것 같다. 자, 그런데 실제 1월 달 보시면 정당 지지도에서 지금 여당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조작된 이제 여론조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네네. 언론사별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이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제가 그래서 표시를 리얼미터에다 했습니다. 네. 자, 중요한 점은 여당의 지지율,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 원인이 있을 것이고 향후 방향성이 어떤 영향을 우리가 미쳐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모두가 공감하는 잘못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주행했으면 사실 편안하게 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지지율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유동층. 네. 이 유동층이 누굴까요? 제가 이것도 12월에 말을 했습니다. 2030이에요. 2030. 네. 자, 그래서 이 정치인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치인 분들 불과 2년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그 유권자들이 네. 지금 바로 2년 만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여론을 확 늘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게 4050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2030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트리거에도 또 바뀔 수 있다. 네. 자, 바로 지금이 그런 구간입니다. 예. 바로 직전까지 유동층, 특히나 2030 입장에서는 이 탄핵하는 과정에서 뭐 대행을 탄핵한다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뭐 법안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격해지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유동층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지금 계엄령 이전까지 지지율을 올려놓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불안이 당분간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저는 한쪽의 힘이 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양쪽의 힘이 비등비등해지면 또 싸워요. 네. 그래서 이런 한국에 대한 정치 불안은 이런 상황이면은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색깔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존슨이라고 하는 하원 의장이 친트럼프계인데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연임을 한 다음에 직후에 12개 중점 법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모두 트럼프의 정책, 대표 정책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이 다시 한번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는 우리한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객관입니다. 자, 두 번째로 통화입니다. 목요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인포맥스에서 금통위의 인하 확률을 71%다라고 좀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패드워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71%라네요. 이게 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뜯어봤습니다. 예. 이런 게 어디서 나오지? 라고 했더니 보니까 인포맥스에서 예. 포를 돌린 겁니다. 그래서 포를 돌렸더니 인하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71%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긴 한데요. 한은의 고민은 조금 더 복잡할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는 보시면 격차가 150bp 정도 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까지의 역사를 보면 한은은 먼저 움직인 적은 없습니다. 네. 파란색이 미국이죠. 먼저 미국이 격하게 움직이고 한은은 따라갔던 것이 이제까지의 우리 통화 정책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먼저 어렵다라고 해서 먼저 내리느냐, 이게 상당히 이번 주 금통위가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먼저 움직이잖아요. 환율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치 때문에 한 50원 정도 올려놨는데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간다 그러면 정치 리스크가 해소가 돼도 그 레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환율 수혜주들로 수급이 몰릴 것 같고 금요일날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율 효과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하는 고민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경기가 좋지 않대요. 그럼 뭐가 안 좋길래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뭐 수출? 우리나라 뭐 수출, 소비, 내수 소비, 그쵸? 뭐 네. 그런 부분이겠죠. 수출은 12월 지표가 반등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걱정스러운 거는 소비죠. 네. 사실 이 소비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3분기 그리고 11월치가 나왔는데 역대 최저치예요. 네. 자, 문제는 이 소비가 안 좋은 거에서도 진짜 우려가 되는 거는 필수 소비재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필수 소비재가 다 안 좋아요. 또 하나는 면세가 안 좋아요. 네. 이 면세가 안 좋다는 것도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니, 환율이 약세가 되고 우리나라 지금 K 콘텐츠가 이렇게 난리인데 면세가 왜 안 좋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보따리 상들이 오거나 아니면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명품을 해외 명품들 사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뭐 면세가 좋았죠. 근데 지금은 그냥 경험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계에 잡히는 어떤 소비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사람들이 반대로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을 이제 출국을 할 때도 면세에서 명품을 잔뜩 사가지고 나가는 이런 것도 딱히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비가 문제라는 건데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리면 소비가 나아질까요? 진짜? 그렇죠. 진짜 나아질까요? 음. 그냥 부동산 더 사지 않을까요? 그렇죠.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라는 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은의 고민은 금리라는 정책 수단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는데 금리를 내려서 만약에 부동산이 더 자극되고 가계부채가 더 늘고 소비는 정작 좋아지지 않으면 당초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미 한은은 이미 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소비가 더 안 좋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한은의 고민을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목요일 날 제가 보는 객관은 뭐냐면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쪽에 고민이 더 클 것 같다. 자,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분별적으로? 예, 네. 내리면 환율이 반응할 것 같다. 주식은
환율 수혜주들로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예단까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자동차가 움직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에 국내 증시이며, 자, 일반적으로 우리 연말에 우리 증시에 대한 심리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진짜 좋지 않았죠. 뭐 A부터 Z까지 다 안 좋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실제 수급은 어떠냐면요. 외국인은 파란색, 노란색은 연기금입니다. 네. 이제 6월부터 이제 누적 순매수인데 연기금은 사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 강도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줄창 팔다가 살짝 사고 있죠. 자, 이 여기에서 15조 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거의 삼성전자였다라는 거고요. 살 때도 역시나 뭐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샀습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의 매도 바닥은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욱 흥미롭게 보는 점은 제가 12월에 금투세 임팩트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제가 종종 들고 나올 텐데요. 예탁금에 미수금과 신용 잔고를 제외한 실질 예탁금 추이입니다. 오른쪽이요. 보시면 지금 2024년 고점을 뚫어버린 상황이에요. 즉 지금 우리 기업들의 모멘텀이나 어떤 테마만 붙으면 지금 개인들이 돈을 쏠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개인들은 금투세가 해소가 됐고 이제 세금의 벽이 1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자산가분들은 주식을 하러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급의 문제는 전혀 없다. 그래서 개별 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들이 이제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올라요. 자, 이런 것처럼 증시가 빠져도 개별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되게 세게 오르는 장이 바로 25년 센 종목장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 객관이 두 가지인데요. 반도체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을 때 제가 삼성전자를 보시지 말고 하이닉스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 바닥이 있을 때 삼성전자를 보지 마시고 하이닉스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제 보시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6.5조 원이 나왔죠. 하이닉스의 아직 발표는 안 났으니까요. 컨센은 8조입니다. 자, 3분기에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올라와는 있습니다만 반도체에서 하이닉스와 뒤집어졌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이제 실제 4분기에는 통산에서 뒤집어지는 것이 지금의 컨센인 거죠. 내년도에 이제 핸드폰 빼고요. 반도체 부분에서도 또 하이닉스의 컨센이 전자보다 높습니다. 다 합쳐도 갭이 크지 않아요. 시가총액은 2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뷰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조금은 더 잘 볼 수밖에 없다. 실제 25년도 1월에 순매수를 보더라도 하이닉스의 매수 강도가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AI가 작동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네.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항상 이 공통 꼭지로 말씀드리는 거는 AI에서는 2등의 반란은 없을 것이다. 자, 보시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와 AMD의 목표 주가가 거의 붙었었어요. 예, 단순히 그냥 주가 가격으로만, 주당 가격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준으로 제가 지금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골드만삭스예요. 자, AMD는 목표 주가가 떨어지면서 목표 주가 간의 가격 괴리가 벌어진 상황이에요. 네. AMD는 결론적으로 또 골드만삭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AI에 대해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 거죠. 저는 적어도 AI에서만큼은 2등의 반란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등을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가 이 반도체 주식에 대한 객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지난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HBM이 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HBM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스터디보다 과거의 대장주를 잡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액션 플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뭐 개별 추천에 대한 의견보다도 과거의 대장주는 누구나 알듯이 한미반도체였다. 네. 근데 지난주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한미반도체였죠. 자, 그런 것처럼 AI에서 2등 전략은 크게 의미가 저는 아직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높낮이가 있고, 사실 저는 사이클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가 가수요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반도체를 산다라고 하면 저는 대장주를 잡으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떠세요? 깔끔하죠? 아, 정말 깔끔합니다. 제가 근데 사실 지금 네. 말씀 좀 들으면서 네. 약간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몇 가지가 네. 좀 있는데 지금의 뭐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과거의 미국의 네. 어떤 쏠림 현상, 네. 빅테크에 많이 쏠려 있었는데 예. 자, 그러한 어떤 쏠림 현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이제 차장님께서는 좀 보고 계시는 것이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1등주에 우리가 오히려 더 네. 좀 투자를 해서 예. 이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게 좋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사실 이 금리 환경과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또는 네. 금리 횟수에 대해서 예. 의구심이 많잖아요. 예. 많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이런 여파가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뭐,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진짜. 소름 끼치네. 제가 소름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전 직장에 있을 때 예. 금리와 이 주도주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했어요. 예. 자, 잘 생각해 보시면 24년도 연초에 금리가 올랐죠. 예.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엔비디아만 올라? 그 맞아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금리가 오르면 주도주 쏠림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 다른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올랐었죠.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심지어 그 끝단이 어디였냐면 많이 빠졌던 화이자가 반등하거나 나이키가 올라가거나 심지어 중국 시장이 올라갔을 때, 네. 즉 확산 구간은 금리가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미국조차도 M7이 아니라 그냥 엔비디아만 올라갈 뿐인 거지 주도주는 사실 금리에 가장 둔감한 주식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더 심해요. 네, 우리나라가 훨씬 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인덱스 투자는 미국에서 하시고 네,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레버리지 사지 마시고 예. 네, 우리나라에서 지수 종목 삼성전자 하지 마시고 예. 그런 종목을 할 것 같으면 미국에서 탑픽 종목을 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인덱스를 사시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수익률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주도주를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 다만 뭐 뒤에 준비는 했습니다만 이게 좀 어느 정도 극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을 거잖아요. 그 구간에만 제가 한 번씩 짚어드리겠다. 제가 지금 약간의 투자 아이디어로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기반으로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지금 1월 어찌 보면 뭐 첫째 주, 둘째 주가 지금 지나가면서 네. 지금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상반기에 어떤 큰 힌트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성이겠네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 금리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힌트를 주고 있는. 맞습니다. 두 분 주기 아주 네. 잘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 제가 이 역시 얘기 제가 말씀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예. 예, 아니 역시 매크로 제가- 펀드 중에 서바이브된 펀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매크로만 보다 보면 기업 안에서 산업에서의 변화를 지금 무시하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직을 해서 이러저러한 투자 전략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예. 질문들은 다 매크로예요. 영래포가 그렇죠. 네 그죠? 어려워요. 연준이 자산 축소를 예. 한다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정말 연준의 자산과 그죠? 정말 엔비디아의 주가 겹쳐놨을 때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 지수를 보면 상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주도주나 만약에 내가 종목을 투자하려는 그 종목의 상관관계는 매크로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너무 지나치게 탑다운을 할 필요는 없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금리 질문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미국 네. 시장을 흔들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예. 여기 저도 궁금했던 거 하나만 이제 네. 원자면 금리 매크로의 영향이 하루 이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주기별로 이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서 미국 10년물 4.7 넘어가고 이런 건 네. 사실 이유가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이런 예.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증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헷갈려서 맞아요. 근데 저는 연간으로 보는 것과 지금 우리가 단기간에 주의해야 될 네. 것은 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이것도 사실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금리를 예측하는 두 가지 주체가 있죠. 네. 첫 번째 공식기구 연준입니다. 그렇죠. 연준의 점도표에서 내년도는 한 2회 정도 내린다라고 오. 아직까지는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에요. 페드워치. 맞아. 페드워치는 연준보다 위에 있어요. 네. 위에 자, 있어요? 맞아요. 자, 24년도에 점도표보다 페드워치가 낮게 출발을 했거든요. 심지어 150bp 떨어진다고 했던 게 바닥이었습니다. 누가 맞았죠? 연준이 맞았어요. 네. 자, 지금은 연준보다도 시장이 훨씬 더
쫄아있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래서 물론 트럼프의 이런 것들 다 반영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 긴축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보면은 연준의 시계열이 조금 더 붙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보더라도 고용시장 이런 것들 보면 리세션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미국은 그런 게 없는 것 놀랍죠.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산업 구조상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배워야 되는 것. 자, 시장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적 중심으로 가야 이 경기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거 하나 보여준 거고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중심이 자산의 중심이 되어야 향후에 주식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소비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국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의 정반대로 간 데가 어디죠? 중국이죠. 부동산과 제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경기 하강을 지금 와서 어떻게 막아요? 그렇죠. 예. 시진핑이 뭐 5% 간다 그러면 갑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질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사이에서 중국 수출과 미국 수출을 1, 2등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지는 어디인가? 제가 정치인분들께 제언을 하는 겁니다. 큰 용단을 내리셔서 금투세 폐지 너무 나이스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밸류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증시 부양 정책을 하시면 5년 뒤, 10년 뒤 이름을 남기실 겁니다, 진짜. 진짜 이름을 남기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랬는데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저희 NH투자증권 분들께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저보고 이제 방송을 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자유롭게 얘기하거든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더한 분이. 그러니까요. 저랑 죽이 착착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느껴집니다. 예, 친구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조바방 이혁진 차장님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맞춰주셨기 때문에 사실 계속 섹터 얘기 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뭘 봐야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업종에 이제 지금 중간 점검을 하나씩 할 텐데 제가 주가 추이로 기반으로 주도주 전략이 뭐 어떻게 좀 작동을 하는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장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조선이에요. 조선. 제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도주 전략이 얼마나 황당할 정도로 쏠림이 심한가 좀 잘 보여주는 겁니다. 네.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 기자재에서는 한화엔진이 1등 그룹이죠. 예, 24년 이후로 140, 120%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인 전략, 저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우리는 좀 덜 오른 거 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리턴은 절반 이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 새로운 섹터가 뜰 때는 대장주가 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형 가치 투자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제가 조선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 지나치게 갔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도주와 주도주 간의 수익률 격차는 딱 2배 정도면 납득이 된다. 자, 왜 그러냐면 늘상 같은 업종 내에서 밸류에이션 격차는 무한정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같은 걸 생산하기 때문에.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에도 냉정하게 보면요, 우리가 주가로는 주도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종은 다 똑같은 거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거는 군함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군함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멀티플 거의 2배 가까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PBR 기준으로. 그게 합당한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선주에 대해서 주도주 전략을 조금 좀 쉬었다가 많이 드신 분들은 비중을 좀 낮췄다가 그 다음에 밸류 갭이 줄어들면 다시 주도주, 그 다음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2등 그룹을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 조선주의 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조선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이제 조선주 중에서도 저는 25년도에 크게 올라간다? 기자재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조선의 사이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인도에 대한 금액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이에요. 자,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핵심 기자재들 6개월 전에 투입이 되죠. 자, 그러면 조선사들과 기자재들과의 수익률 게임에서 25년도에는 기자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은행입니다. 은행. 저는 1월 말 트럼프 취임 이후 은행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수익률 격차 보시면 어지간하게 적당하게 벌어져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주도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뭐 KB금융이 직전에 주도주였었고, 자 그리고 제가 왜 은행을 보는지는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1월 말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출은 풀리는 상황이고요, 트럼프의 취임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마침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 네, 이게 그렇죠. 맞물려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밸류에이션이 큰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벤트가 겹치는 시간에는 어지간하면 주가가 나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은행의 경우에는 주도주,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전력기기예요. 자, 전력기기는 제가 아까 2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2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9월 방송에서는 10월까지도 전력기기에서 HD 현대일렉과 나머지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퓨어한 전력기기 업종도 HD 현대일렉트릭이고, 대형 초고압 변압기를 만드는 것도 HD 현대일렉트릭이고, 미국의 수주 비중이 많은 것도 HD 현대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빠진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네. 말씀드렸을 때는 빠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 수익률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업태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등 그룹을 노리시는 것이 이럴 때는 좀 맞는 전략일 수 있겠다. 오히려 많이 벌어졌을 네. 때는 그렇습니다. 2등 그룹이 좋다. 그렇습니다. 다만 격차가 축소가 되면 예. 다시 우리는 1등이 와야죠. 다시, 예, 그 기준은 딱 제가 많이 잘 보는 거는 밸류에이션이나 1년 주가 수익률의 괴리가 2배 이상 벌어지면 그 격차는 더 벌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기반에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미국은 다를까요? 제가 마침 질문을 잘 주셔가지고 네네. 오늘 잘 준비했는데, 자, AI라고 하는 테마에서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대장이고 소프트웨어 대장은 뭐 팔란티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총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2024년에 소프트웨어를 잡을 때와 하드웨어를 잡았을 때 주가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벌어졌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제조업 편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조업의 매력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제품의 변화 속도를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그냥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서비스를 선택할지 말지를 봐야 합니다. 음. 근데 제조업은 A100, H100, B100 강제로 입에 넣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택지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제품이 나오면 판가는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판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Q를 늘리면서 또 이제 실적을 올릴 수 있다라는 또 다른 매력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장악력에서 다르고, 제품의 변화를 이제 실제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 경쟁 강도가 생각보다 되게 완화하는 것이 바로 이 제조업입니다. 자, 향후에 이 AI 소프트웨어에서도 제가 챗 GPT 너무너무 훌륭하고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 자, 이게 만약에 로봇으로 전장이 옮겨간다. 우리가 보는 모바일이나 PC가 아니라 로봇으로 전장이 옮겨진다. AI 소프트웨어의 예. 경쟁 무대가. 그럼 거기서도 오픈 AI가 정말 원탑일까?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오픈 AI가 잘 돼 있어요. 근데 검색 광고 포털에서는 아직까지도 네이버, 구글, 그냥 그렇죠. 다죠. 예, 네. 다음 아직도 이제 2%는 쓰고 계십니다. AI가 되든 안 되든 타성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침투하는 속도는 하드웨어보다 느릴 수가 있어요. 익숙함이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은행 잘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사실 제조업이 주식을 플레이하기에 조금은 더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도주의 전략,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훈 팀장님, 네. 우리 이혁진 차장님께서 로봇 전문가인 거 아셨어요? 아, 로봇 전문가. 저희도 안지 얼마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지난번에 로봇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해 주신 거의 네, 뭐 네. 전문가 그때 그래서 수준이시고. 시간 한 번 더 가져서 맞아요. 오늘 얘기 좀 들어보자. 맞아요. 아, 예, 예. 예. 맞아요. 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제가 로봇에 대한 리포트를 20년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아. 서사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아예 지금 한 달 뒤가 아니라 10년 뒤, 15년 뒤 보면 어떤 것들이 갑자기 이제 좋아질까. 네. 그래서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뷰티, 엔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로봇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 리포트를 쓰다 보니 기업인분들과 좀 친해졌고 정부에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자부랑 로봇산업협회에 우리나라 로봇 비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예. 그 15인 중에 제가 그러니까요. 24년도 해서 이제 비전도 실제 이제 나왔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나름 전문가죠. 진짜 그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흥미로워서 쭉 빠져들다 보니까 광고도 못 듣고 저희가 그쵸,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들어야 네,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로봇 전문가 맞으시다고 많은 분들 동의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잊지 않고 광고 잠깐 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문 씨가 없어서 광고 타임을 제가 외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닥터케이님도 로봇 관련돼서 우리 차장님 특집 방송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하늘님도 로봇 전문가라고 해주시고 저도 너무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로봇 얘기가 중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또 특집은 아니지만 로봇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요거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장님이 워낙에 조바방 해주셨으니까 지금 댓글 중에도 그래서 조바방 벌이라는 거냐 아니면 뭐 조바방이 좀 변화가 있는 거냐 뭐 이런 말씀들 해주시거든요. 예. 조선은 근데 사실 이거는 지난 방송을 보셨으면 어느 정도 이야기의 흐름은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조선 단기간으로 오버슈팅 했는데 지금 따라 사지는 말자.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좀 빠졌을 때 괴리율이 좁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등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 또한 새로 사신 분들이라면 조선 3사보다는 기자재 한번 모아보시자. 이게 좀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방산. 자, 방산이 많이 빠졌을 때 이건 좀 낙폭 과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업사이드를 노린다라고 하면 제한된다고 얘기했어요. 이유는 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와 정부 간의 계약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계약한 주체가 적어도 6개월간은 없을 것 같아요. 트리거가 좀 부족하다. 그렇죠, 맞아요. 자, 여기에서 향후에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방산에 대한 전체 업종이 아니라 향후에 볼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머스크가 말해줬어요. 무인화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무인화할 수 있는 수주처라고 하는 것은 사족보행 로봇이라든지 방산용 물자, 자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좀 향후에 좀 전략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저희 NH투자증권에서 VIP에서 오시면 저희 투자 전략은 똑같습니다. 주도 업종 한 5개에서 한 6개 정도를 계속 업데이트하거나 빼거나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항상 모든 투자자분들의 질문이잖아요. 많이 오른 것은 사지 마시고요. 아니면 아주 그냥 소액만 사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많이 빠진 거 있으면 그거 많이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국내 증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를 이제 뭐 3대 만약에 섹터라고 보게 되면 바이오를 가장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많이 빠졌으니까요. 많이 빠졌으니까 업사이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약간 첫 번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업종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금리가 혹여라도 판타지하게 연중을 한번 빠져주면 바이오의 수급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은 과거 시즌 1과 다릅니다. 뭐 그냥 종목을 말씀드리면 메지온, 신라젠, HLB 이 종목들의 공통점 뭔가요? 올 다이예요. 그죠? 슬픕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인 몇 가지로 이게 그냥 안 되면 그냥 이제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바이오들이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 삼바, 셀트리온, 알테오젠, 뭐 테마로 펩트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과거와 바이오가 다른 점은 빅파마와 같이 가는 겁니다. 다. 아니면 빅파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빅파마의 문제점은요. 첫 번째, 지금 중국으로 이제 임상 실효약품을 생산하고 있었죠. 그게 첫 번째 문제였던 거죠.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니까. 두 번째, IRA 약가 인하에 대해서 불포함시키고 싶은 거죠. 세 번째, 제형에서 앞으로 올라오는 새로이 개발될 의약품에 대해서 대항을 하려면 제형 변경을 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1일에서 1주로 늘린 것이 위고비 이런 것들, 삭센다에서 위고비가 바뀐 게 그것뿐이고 라이벌들이 나오고 있죠. 1주 제형들이. 그럼 라이벌들을 또 이제 따돌리려면 어떻게 되죠?
2주에서 한 달 맞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지속형 치료제인 거죠. 자, 그러한 빅파마들의 문제점과 빅파마들의 동행이 있는 종목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4.7%의 금리에서 바이오가 살아남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버티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 끝단까지 오면 제일 많이 오를 종목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 수익률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시선을 좀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3반은 지금 100만 원 또 넘었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바이오에 대한 달라진 업태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바방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보자. 네. 중간 점검까지 예. 해주셨고요. 자료가 또 남아있어요. 가볼까요? 네. 아, 네. 43분이네요. 네. 그 안에 로봇 얘기도 있어서. 아, 예, 꼭 맞습니다.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로봇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으로. 네. 예. 자, 보시면 자, AI는 소프트웨어에 있을 때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생산성 향상을 이제 나오려면 하드웨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표면화된 게 로봇이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개념은 알겠는데 25년의 로봇에 무슨 일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신호탄은 이제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네. 시작이 된 것이죠. 네. 자, 삼성전자의 업태가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최고 고객사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인가요? 이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중간재 제품의 예. 제일 큰 고객사 제품 어디예요? 갤럭시예요. 아,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이게 삼성전자의 업태예요. 예. 삼성전자는 정말 많은 중간재 IT 제품들을 만들고 네. 있는데 그 고객사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뭘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로봇을 인큐베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필요한 반도체, 여기서 필요한 카메라, 여기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감속기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만드는 중간재를 새롭게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그게 로봇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컨설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자, 실제 삼성전자가 노리는 것은 로봇에 대해서 뭐 어디를 이겨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로봇의 반도체는 뭔가 커스터마이징 된 특별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선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향후에는 엔비디아랑 양강구도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한참 더 먼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나.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변화를 보여줘야 되고 그 트리거가 로봇이라는 것이 25년의 첫 번째 키워드고요. 어제 또 뉴스가 나왔었죠. 오픈 AI가 로보틱스에 대해서 메카닉 디자인,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니저를 이제 사람을 뽑기 시작합니다. 자, 심지어 가장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것에 총알을 팡 하고 쏜 오픈 AI조차도 로봇에 대해서 이제 진출을 하려고 사람을 뽑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년은 로봇 테마의 원년이 될 겁니다. 근데 과거랑 다른 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협동 로봇, 고정형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실내에서 일부 움직일 수 있는 AMR 로봇이 아니라 지금은 하이엔드 로봇들. 그 하이엔드 로봇의 조건은 제가 보행 또 하나가 말씀드렸는데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 없으면 무쓸모. 손가락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무섭다. 이게 로봇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움직임이 있는 건데 관절과 섬세한 건 정말 손가락 움직임으로 예. 이게 섬세함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래서 누가 더 섬세하게 맞아요. 움직이는 공학자분들이 어. 가장 큰 난이도라고 하면 네. 주머니에서 종이 빼는 거예요. 로봇이. 그 이거 진짜 얇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그 손가락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맞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테슬라가. 예, 테슬라는 거의 사람에서 한 마디 빼곤 다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불필요해서 지금 마디 하나 줄인 것 같은데 예. 다 재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겨 AI도 결국에는 손가락 냈고 그래서 실제 로보월드 지난해에 손가락 기업들의 부스가 제일 손가락 많았죠. 기업.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다섯 손가락을 다 재현하기보다는 3잼에서 4잼 정도 이렇게 늘려놓은 정도예요. 마디수도 좀 적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하이엔드 로봇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뭐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투자한 어질리티 로보틱스는 하이엔드 로봇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건만 날라요. 이렇게 그리퍼만 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도 오픈 AI가 정말 행동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손가락 로봇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뭐 비상장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쏘아졌다. 25년은 로봇 테마가 시작이 되는 원년인데 역시나 주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자동차가 글씨가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서 제가 RA가 빨리 필요합니다. 한 땀 한 땀 만들다 보니까 지금 회사 들으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좀 서둘러 주십시오. 자, 어쨌든 지금 현대차 그룹이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근데 환율은 또한 주주 환원은 주가를 하방을 지지하는 것이지 상방을 여는 이슈는 아닙니다. 제가 올해 그리고 내년에 상방을 여는 이벤트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연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이 있어요. 이게 휴머노이드인데 이 로봇이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겁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덤블링하고 맞아요. 뭐 근데 덤블링해서 돈을 벌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이 뛰어넘었죠. 맞아요. 예. 자, 그런데 그거는 연구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새로운 뉴 아틀라스를 공개를 24년 4월에 했는데, 자, 이거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네. 뭐냐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더 이상 로봇으로 연구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품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스팟이라고 하는 사족보행 로봇은 프로덕트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틀라스는 아직까지 우리의 연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었어요. 저는 머지않아 이게 프로덕트로 넘어올 거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자, 그 신호를 왜 보느냐? 이 기존 아틀라스랑 뉴 아틀라스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이건 유압 방식이에요. 예, 유압 방식이니까 에너지가 팍 폭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덤블링도 할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뭐 제주 넘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고요. 실제 여기 호수들 있죠, 이렇게. 네. 이게 다 유압이 이제 지나가는 자리인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번 터져요. 덤블링해서 우리가 또 우리 관절염 걸리잖아요. 자꾸 덤블링하면 예. 유압 방식으로 자꾸 덤블링하면 터져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영상에서 잘 찾아보시면 그 터지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전기 구동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제품화에 대한 첫 번째 신호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다 배터리거든요. 뒤에 달린 게 가방처럼 메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전부 배터리입니다. 네. 자, 그런데 배터리 보시면 날쌍해졌죠. 즉 배터리 용량도 여기보다 훨씬 더 적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도도 여기 지금 뭐가 달려 있죠? 무슨 공 하나 달려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 복싱할 거 아니면 이거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손가락에 달려 있어요. 예, 비로소 전기 구동, 그다음에 낮은 배터리, 손가락이 제품화를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의 조건이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실제 상장을 서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 기업은 소프트뱅크에서 사온 거예요. 사올 때 옵션이 하나 있었어요. 특정 시점에 상장을 하지 않으면 이 나머지 잔여 지분을 다 사온다. 예. 그러면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이걸 사거나 아니면 상장을 하거나 이 사오는 건 너무 큰 비용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6년도 내로 상장할 가능성도 높다. 자, 그러면 누가 수혜를 받을까? 지분을 보시면 50%가 HMG 글로벌이 갖고 있고 여기에 현대차, 기아가 대주주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하셔도 되는데 그 트리거는 25년이나 26년 연중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혹시 올해 상장 이슈가 또 나올 있을 수 수 있다? 있습니다. 가능성. 네,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니, 뭐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 예, 거니까. 안 나오면 네. 죄송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제가 엔터네요. 엔터입니다. 네. 야. 이 엔터는 제가 먼저 가장 보는 그냥 가장 큰 그림은 결국 이겁니다. 올해 공연 모객 수는 신기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음반 판매량은 되게 많이 회복을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올해 엔터를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이브나 YG 엔터테인먼트가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이유는 월드스타의 컴백 사이클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거는 일전에 좀 보여드렸던 거니까 다른 사이클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업이라고 하는 업체를 보셔야 되는데, 엔터는 어쨌든 간에 전체 생산하는 거는 생산 요소가 아티스트들이죠. 그렇죠. 근데 아티스트들은 다 똑같을까요? 네. 다르죠. 다릅니다. 기준은 다르다는 기준은 남돌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연차예요. 연차. 네. 7년차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연차는 그 7년차에 대한 리스크였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연차에 대해서 다른 프레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입니다. 데뷔해서 1년차, 두 번째 2년에서 6년차, 그리고 7년차 이상. 왜 이게 기준이 중요하냐면 엔터사들 입장에서 제일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은 이거예요. 2년에서 6년차. 왜냐? 1년차까지는 비용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됩니다.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마케팅비를 또 실제 많이 씁니다. 맨 처음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1년 차는 볼 게 아닌 겁니다. 제가 그래서 베이비몬스터나 뉴진스 모멘텀이 신인 데뷔 그룹 때 있을 때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 이 2년 차에서 6년 차 아이돌들 이 활동을 하고 음반 판매가 잘 팔리면 그 해 수익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 7년 차예요. 이 7년 차 아이돌 정도 되면 이제 구루의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구루죠. 구루 수준이죠. 워렌 버핏. 근데 예전에는 이 7년 차가 되면 예. 재계약을 잘 안 했어요. 왜냐? 내 매출이 업사이드가 아티스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합니다. 왜? 월드 투어를 돌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월드 투어를 혼자 돌 수 없잖아요. B가 월드 투어 혼자 나가서 했다가 잘 안 됐잖아요. 예. B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아. 그래서 깡짤 돌고 이렇게 했던 게 그게 그 혼자 돈 겁니다. 중국 가서 이렇게 바닥으로 기구한 거. 자, 그런데 이 BTS나 그러면 블랙핑크가 어느 정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월드 투어에 대한 매출액 순위를 보면 1등 하면 1조 원, 3위권 아니면 7천억, 5위권 안에만 들면 5천억을 벌 수 있어요. 야. 이 역대 계속 그래왔습니다. 예. 근데 BTS는 19년도에 1위, 21년도에 2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복귀를 하면 예. 임팩트는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21년도에 그냥 지나갔냐? 팬데믹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한 2, 3천억 정도 벌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드 투어의 완전체가 연말 정도에 돌기 시작하면 정말 임팩트는 엄청 크다라는 거고, 또한 블랙핑크도 이번에는 무게감이 다를 거다. 네. 원래는 한 7위권 아이돌입니다. 전체 공연 매출에. 근데 예. 이번에는 과거에는 없고 이번에 생긴 게 있죠. 아파트. 아파트. 네. 아. 물론 아파트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만 로제에 대한 인기가 과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이번 블랙핑크에 대한 월드 투어도 전 되게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예. 거예요. 자, 마지막이 은행입니다. 네. 그 마지막 맞죠? 예. 은행인데 저는 1월 말 기점으로 은행을 좀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제가 금리가 연말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뭐 이제 근데 제가 되게 제일 확실해 보이는 건 장단기 금리차는 벌어질 것 같아요. 당연히 장기채에 대한 수급 여건만 보더라도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갈 네. 거고, 그렇죠. 기준금리는 올리지는 않고 떨어뜨리는 거니까 뭐 그 개념적으로도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갈 거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발 정책입니다만 트럼프의 규제 완화 조치도 20일 이후에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는 제가 원래 밸류업에 대한 것들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바꾸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연초 효과를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그 해에 대출 총량이라고 하는 걸 나름 정해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2월까지 그게 빡 이제 지켜지고 1월이 되면 리셋이 돼요. 예. 그럼 대출 다시 많이 합니다. 어. 예, 그래서 그렇죠. 실제 뉴스를 보시면 대출을 다시 재개할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대출 성장률이 정책에 의해서 꺾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연초에는 또 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은행업에 대한 관심도 1월 달부터는 다시 높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제가 오늘 종목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야.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한 시간이 좀 제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은데요. 부족해요. 예. 항상 부족합니다. 왜 이럴까요? 워낙에 드릴 말씀이 많아요. 정말 근데 오늘 이게 이런 많은 방대한 양을 한 시간에 들을 수 맞아요.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이시다. 저는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사회생활 만렙이세요? 정말 어떻게 뭐 오늘 회식 한번 할까요? 분위기 좋은데 예. 저희 항상 이렇게 월요일마다 주간 전략 비롯해서 좀 어우, 중장기로도 예. 보실 수 있는 뷰를 들을 수 있는 예, 좋은 예. 시간 갖고 있으니까 소문 좀 여러분 많이 내주시고 그러니까요. 아침에 투자 더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 예. 금융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업으로 좀 많이 네.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 뭐 어떤 조정을 받기로 네. 했는데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요것도 사실 제가 향후에 좀 많이 보여드릴 네. 텐데 네. 우리나라의 은행 업종은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그래요. 예, 압도적으로 쌉니다. 심지어 이 펀더멘털리 우리나라보다 떨어진다고 보는 이제 유럽의 은행보다도 쌉니다. 예, 근데 요 사례가 일본에서 있었는데 네.
은행업종 평균 PBR이 0.5 이하였던 게 일본이었었고 일본이 밸류업 한 다음에 0.7까지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좀 0.5배, 지금 0.4배대로 떨어져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밸류업이 멈추지 않는다. 정책이 아니라 주주 환원이 멈추지 네네.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맞춰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빠진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 리스크 때문이죠. 그렇죠. 밸류업을 추진했었던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빠진 겁니다. 네. 자, 근데 실제 그건 뭐 희망회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주 환원은 멈추기가 한 번 하면 어렵습니다. 실제 이 행동주의들도 과거에 은행을 한번 훑고 지나갔었죠. 그랬던 것처럼 저는 주주 행동주의도 은행이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고 그리고 밸류업도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주주 환원율이 30% 40% 올라가면 밸류에이션도 PBR 0.5, 0.6, 0.7 단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한 부동산 좀 논란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초 자산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은행에 대한 담보대출 성장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코어는 그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은행업에 대해서 어떤 주가가 양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국내 뭐 자산 규모나 뭐 이런 부분 봤을 네. 때 은행업 자체가 지금 뭐 좋을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네. 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서 이제 보내드리면서 아, 예. 일정도 뭐 많이 갖고 오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번 주 봐야 될 건 아까 한국은행 금통이 말씀해 주셨고 아,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지표 좀 볼까요? 예, 물가지표랑 이제 아마 이번 주 내내 네. 트럼프 취임 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우리 증시로 좀 색깔을 가릴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얘기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월요일도 다음 주 월요일도 박종훈 팀장님 계십니다. 네네네. 네. 야, 이게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혁진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떻게 첫 시간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저는 정신없이 듣느라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예. 배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투자 여기까지고요. 지수 잠깐만 보겠습니다. 1%대 하락으로 양 시장이 모두 하락폭을 좀 늘려갑니다. 오늘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빠져요. 삼성전자가 2%까지 하락폭 좀 확대하고요. SK하이닉스가 3% 넘는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주들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가 지금 1%대 상승 뭐 이 정도만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고요. 그동안에 올랐던 것에 대한 뭐 시련도 있지만 우리 아직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아직 미국도 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한국도 약간의 좀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내일 시장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박종훈 팀장님과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에 투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